그날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위험합니다. 이거 드릴게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이 노트, 7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4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윤아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얼굴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침대 끝자락을 건드렸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협탁 위에는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물컵 하나, 마시다 만물이 밤새 그대로였습니다. 창가 쪽에는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물을 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흙이 쩍쩍 갈라져 있었고 잎사귀는 바스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남자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42, 아직 젊다면 젊을 나이였지만 눈 밑에 드리운 그림자가 그 말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양치를 하고 세수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동작조차 기계처럼 빠르고 건조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것, 짙은 회색, 조금 옅은 회색. 그는 잠시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검은 정장 재킷을 꺼냈습니다. 셔츠 단추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채웠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한번 확인했지만 표정은 처음과 같았습니다. 협탁으로 돌아와 약봉지를 집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2가지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쪽엔 아침에 먹는 것, 한쪽엔 밤에 먹는 것. 그는 2 종류를 손바닥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밤약은 다시 봉지에 밀어넣고 아침 약 2알만 물 한 모금과 함께 삼켰습니다. 식탁으로 갔습니다. 어젯밤에 꺼내뒀던 식빵 한 조각이 비닐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공기에 노출된 지 오래됐는지 귀퉁이가 조금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식빵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다가 구두를 신으러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두를 신으려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거실 한쪽 낮은 서랍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하게 접힌 서류 봉투 뒤에 손때가 탄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부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갓 태어난 아기를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윤아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타이머를 열었습니다. 3분을 맞췄습니다. 타이머를 누르고 사진을 봤습니다. 3분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다가 아기를 보다가 다시 여자의 얼굴로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촉촉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숨을 참듯 그 얼굴들을 눈 안에 담았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서랍 안에 밀어넣고 닫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아침은 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본사 25층 대회의실, 통유리 너머로 도심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의실 정면 벽에는 대형 LED 패널이 걸려 있었고 그 위로 그룹사나 공장들의 항공 사진이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번듯하게 재건된 설비들, 확장된 생산 라인들, 그중 화면 하단 지방 소재 공장 사진 옆에는 작은 문구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재건, 그리고 성장. CFO 강태식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회색 수트, 반듯한 자세.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여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 전 우리 그룹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시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위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장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불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하진은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맞닿는 감각만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슬라이드 화면에 고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시선을 옮겨 하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눈짓이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그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현장 책임자로서 자리를 지켜준 윤 본부장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기억은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주위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은 강태식을 봤습니다. 네라고 말했습니다. 딱 한 글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회의실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하진은 조금 느리게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한쪽 벽면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게시판 한쪽에 낡은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품 공장 야간 화재, 사상자 다수 발생, 그 옆으로 사내 추모 행사 사진들, 헌화 장면들, 7년이 지났지만 매년 같은 자리에 붙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진은 그 사진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본부장님, 뒤에서 젊은 사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장 기념식 가시는 거 맞죠?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가야죠.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도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후 3시 지방 공장 인근 추모 조형물 앞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경호팀 차량이 멈춰서고 검은 정장 차림의 하진이 우산도 받지 않은 채 먼저 내렸습니다. 경호원이 황급히 우산을 펴 옆에서 씌워줬습니다. 조형물 앞에는 꽃다발 몇 개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하진은 직접 들고 온 흰 국화 한 다발을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올렸습니다. 추모비에는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비석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이 한 획을 따라갔습니다. 이서윤, 3글자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아래로 윤도윤, 2글자 위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들어가시죠. 비가 많이 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 사이를 가르는 얇고 높은 목소리. 잠깐만요, 아저씨. 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형물 입구 쪽 저 멀리서 작은 형체가 빗속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젖은 운동화를 끌며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한 손에는 뭔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아이 앞에 서서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는 막히자 멈추지 않고 옆으로 돌려 빠져나가려다 빗물에 미끄러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바닥에 쓸렸습니다. 아이는 넘어진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진 쪽으로 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경호원이 다시 막으려는 순간 아이가 하진의 바지 끝자락을 2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진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표지가 물을 머금었지만 낡은 체크무늬 천재질이 그대로였습니다. 노트 귀퉁이에 볼펜으로 여러 번 겹쳐 그린 듯한 작은 별 모양 낙서가 있었습니다. 하진의 눈이 그 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분량 단위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마디, 한 줌, 불새기는 손을 올렸을 때 온기가 느껴질 만큼 그 옆으로 재료명 사이사이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호들, 기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레시피를 쉽게 넘기지 않으려고 자신만 이해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적어두던 버릇. 하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부엌에서 이 노트를 들고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읽으면 안 된다며 등 뒤로 숨기던 손이, 이 글씨체가, 이 기호들이, 빗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가 같아졌습니다. 빗물이 정장 바지를 적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아이가 비에 젖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윤도윤이요. 추모비 위에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윤도윤. 하진의 손에서 노트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처럼 그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아이를 데리고 공장 인근 관리동 휴게실로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2개와 자판기, 한쪽 구석에 종이컵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문 바깥에 세워뒀습니다. 하진은 아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교복 위에 입은 얇은 점퍼에서 빗물이 뚝뚝 흘렀고 넘어질 때까진 무릎은 검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차 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무릎에 대줬습니다. 아이는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손으로 손수건 끝을 꽉 쥐고만 있었습니다. 하진은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이 노트 어디서 난 거니? 아이가 손수건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줬어요. 이걸 만든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우리 엄마 물건이래요. 엄마 이름이 뭐라고 들었어? 서윤이요. 이서윤. 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내 이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아이가 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윤도윤이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자판기의 낮은 기계음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하진은 노트를 손안에 쥔 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은 시내에서 버스로 30분쯤 떨어진 주택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날 저녁 직접 아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며칠 뒤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음 날 아침 일찍 혼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은 오래됐습니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였는데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글자 끝이 흐릿했습니다. 담장 안쪽으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네 2개가 녹이 슬어 있었고 미끄럼틀은 손잡이 부분 플라스틱이 뜯겨져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위에 누군가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구름 모양, 별 모양.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아침 밥 냄새와 빨래,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웃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낮은 신발장이 줄지어 있었고 운동화와 슬리퍼들이 가지런히 그러나 크기와 방향이 제각각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원장은 복도 끝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6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낡았지만 깨끗한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을 꺼내도 될지 꺼내지 말아야 할지 그 경계 어딘가에 오래 서 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머그잔이 낡고 테두리가 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원장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원장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7년 됐어요. 새벽에 왔거든요. 그것도 누가 데려온 게 아니라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7년 전 하진의 머릿속에서 그 말이 빠르게 겹쳤습니다. 7년 전이면 바로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아침에 문 열었더니 바구니 안에 있었어요. 갓난아기였는데 그 옆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메모는 없었어요. 딱 한 줄도요. CCTV는요? 그때 고장 나 있었어요. 오래됐거든요. 멀리서 차 한 대가 세워졌다가 가는 걸 새벽에 잠 못 자던 아이 하나가 봤는데 색깔도 번호도 몰랐다고요. 하진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손끝이 테이블 표면에 닿자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기 옆에 노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원장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방 한쪽 철제 캐비닛 앞으로 갔습니다. 열쇠로 잠금을 풀고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비닐로 감싼 낡은 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천으로 쌓인 주방 도구 몇 가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바구니 안에 같이 있었어요. 아기 옷가지 사이에 이것들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두었다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따로 보관했어요. 하진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여는 순간 눈앞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같은 필체였습니다. 어제 공장 앞에서 받은 노트와 같은 글씨, 같은 기호들, 재료 옆에 마디, 한 줌, 이런 단위들, 문장 끝마다 찍힌 작은 점들. 서유는 마침표를 찍을 때 늘 2번 눌렀습니다. 점이 남들보다 조금 더 진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아챘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넘겼습니다. 예전에 부엌에서 같이 먹었던 요리 이름이 보였습니다. 된장찌개라고 적혀 있지 않고 서윤만의 약어로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괄호 안에 작은 주석. 하진은 그 주석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천도구를 살폈습니다. 칼 손잡이 안쪽에 아주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L, S, Y. 이서윤의 영문 이니셜이었습니다. 저울 밑면에는 작은 하트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반쯤 떨어져 있었지만 서윤이 주방 도구마다 붙이던 그 스티커였습니다. 하진은 도구를 내려놨습니다.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정이 있는 집 아이일 거라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신원이 확인이 안 됐고 그냥 시간이 흘렀어요. 그녀가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더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나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저도 여기 살림 꾸리기가 빠듯했고 언제부터 저를 의심하셨습니까? 원장이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난 봄에 그룹 사내 행사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짧게요. 거기서 얼굴을 봤는데 눈매가 도윤이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뒤로 자꾸 생각이 났어요. 도윤이가 올 봄부터 이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를 찾아야겠다고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혼자서. 그래서 아이한테 직접 보내셨습니까?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보낸 건 아니에요. 도윤이가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말렸는데 아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요. 이미 길을 알아놨다고 하더라고요. 하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더 무거운 생각이 왔습니다. 맞다면 7년 동안 이 아이는 여기 있었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녹슨 그네에 앉은 아이,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는 아이들, 웅크리고 앉아 혼자 무언가를 그리는 아이. 도윤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쪽 복도에 서 있는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벽에 붙은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였습니다. 하진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7년이 흘렀습니다. 이 마당에서 자랐고 이 녹슨 그네를 탔을 것이고 이 좁은 복도에서 컸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매년 추모비 앞에 국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 추모비에 이 아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진은 손 안에 아직 노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7년 전 그날 새벽 누군가가 이 아이를 이곳에 두고 간 것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건넨 단서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직접 적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메모 사이에서 찾아낸 손글씨로 적힌 시설 이름과 주소였습니다. 7년 전 아이를 두고 간 차가 그쪽 방향으로 빠졌다는 그것도 새벽에 잠 못 자던 아이 하나가 어렴풋이 기억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하진은 그 메모를 들고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도심을 벗어나는 국도로 안내했습니다. 논밭이 펼쳐졌다가 철조망이 둘러진 산업단지가 나왔다가 다시 완만한 산자락이 이어졌습니다. 건물은 그 산자락 아래 길에서 조금 안쪽으로 물러나 앉아 있었습니다. 간판은 낡아 있었습니다. 나사가 빠져 한쪽이 기울어진 채 시설 이름이 지워지다 만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외벽 콘크리트는 군데군데 얼룩지고 창마다 방범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낡아 희끄무레하게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거나 멈춰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소독약과 눅눅한 공기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고 복도 어딘가에서 휠체어 바퀴가 느리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쪽 방에서 말인지 신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소리가 낮게 이어지다가 끊겼습니다. 접수처에 여성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진은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다만 7년 전 이 근방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트를 내밀며 이 물건을 쓰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컴퓨터 화면을 열었습니다. 뒤적이다가 서랍에서 두툼한 수기 기록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7년 전에 입원하신 분인데요. 이름은 달랐습니다. 서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2글자짜리 가명이었습니다. 진단명 칸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정신혼미, 우울 관련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연고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하진이 물었습니다. 입원 당시에 왜 가족이나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간호사가 눈을 살짝 피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라서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들었고 당시 서류에 처리 완료로 표시가 돼 있어서 말이 흐릿하게 끝났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처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 준 곳은 건물 안쪽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복도가 한층 좁아졌습니다. 창이 낮게 나 있었고 낮에도 밖에서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이 2개 중 하나는 깜빡였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있었고 어떤 문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침대 프레임 그림자가 커튼 사이로 비쳤습니다. 기계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이 아래에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상하게 실감이 났습니다. 한문 앞에서 간호사가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그녀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하진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고리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차라리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빠르게 왔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아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살아만 있어주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두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진심인지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창이 작았습니다. 그 아래로 침대가 있었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예전과 달리 묶는 방식이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매일 같은 방식으로 묶어줬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었습니다. 흐릿해졌지만 그 안에 있는 무언가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하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질문이라기보다 반사적으로 나온 말 같았습니다. 하진이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윤아, 나야. 윤하진. 여자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초점이 잡히는 것 같다가 흩어졌습니다. 잠시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진 씨. 물속에서 건져 올리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윤의 손을 잡으려다가 갑자기 놀라게 할까봐 멈췄습니다. 그냥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어디가 아파? 많이 힘들어? 서윤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말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이 났고요. 불이 났어요. 아이를 누가 안고 갔어요. 차 안이었어요.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병원이 아니었어요. 창이 없었어요. 문장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 순서가 없었습니다. 7년 전 새벽의 기억과 그 이후의 기억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도윤이, 우리 도윤이가 울었어요. 제가 안고 있었는데 울었어요. 서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도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진이 대답을 하려다가 목이 막혔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찾았어. 괜찮아. 서윤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방법을 오래 잊었는지 아니면 오래 참아 굳어버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애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흰 가운이 아니었어요. 양복이었어요. 공장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하는 게 달랐어요.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들렸어요. 차 안에서요. 뭐라고 들었어? 서윤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억을 끌어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리됐어. 라고요. 딱 그 말이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야? 그 뒤로는 주사를 맞아서 기억이 없어요. 깨어났더니 여기였어요.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위에서 주먹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공장 사람이 아닌 양복 차림의 남자, 본사 쪽 사람처럼 보였다는 말. 7년 전 그날 현장을 정리한 것이 현장이 아니라 본사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진은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손에는 간호사가 복사해준 입원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명, 무연고, 처리 완료. 그 세 줄이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습니다. 숨이 한 번 크게 떨렸습니다.
다음 숨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이마를 핸들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서윤은 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기억이 조각난 채로,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위에서 성장을 자평하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불길은 공장만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의 삶까지 옮겨 심어 자기들 뜻대로 태우고 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한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들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 본사 쪽 말투, 처리됐어 라는 말. 하지는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국도를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7년 전 기억들이 하나씩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보고서에 끝내 오르지 않은 사람들. 그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당시 공장 안전팀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화재 이후 권고사직 형식으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철물 도매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찾아갔을 때 반장은 처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진 얼굴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가게 뒤편 창고 앞에 파라솔 의자가 2개 있었습니다. 반장이 먼저 앉았습니다. 왜 지금 왔습니까? 하진이 대답하지 않자 반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말했어요. 설비 교체 예산 신청서를 2번 올렸다고요. 2번 다 반려됐어요. 공문으로요. 본사 재무 쪽에서요. 강태식 이름으로요? 반장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직위는 그쪽 라인에서 찍혔어요. 담당자 이름까지는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결제 라인은 기억해요. 재무 쪽이었어요. 안전경보 시스템은요. 고장난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서에 썼어요. 시정조치 요청도 했고요. 근데 그게 묻혔어요. 위에서 확인했다고 검토 중이라고 그러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반장이 무릎 위에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때 사표 안 냈습니다. 권고받았어요. 그리고 화재 조사 보고서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설비관리 소홀, 현장 책임자 과실. 그게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하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도 그 보고서에 이름 있었죠.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집어 쓴 거예요. 처음부터.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봤습니다. 신청서 사본이 한 장 남아 있어요. 그때 혹시 몰라서 제가 집에 가져갔습니다. 필요하면 드릴 수 있어요. 2번째는 화재 당시 공장 전기 설비를 담당했던 기사였습니다. 그는 이제 같은 업종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전화를 하자 처음엔 끊었습니다. 2번째 전화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입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기사는 음료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진이 마주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경보 시스템이 고장난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수리 요청을 올렸는데 부품 입고가 계속 미뤄졌어요. 예산 승인이 안 났다고 했어요. 그 상태로 석 달을 지냈어요. 석 달이요. 네. 그러다 불이 났어요. 그는 커피잔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계속했습니다. 불난 뒤에 경보 시스템 관련 기록이 일부 삭제됐어요. 제가 올린 수리 요청서가 사내 시스템에서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파일만 없어진 거였어요. 그 사실을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조사 들어오기 전날 밤에 누군가 전화를 했어요. 이름은 말 안 했어요. 회사 쪽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지금 나서면 가장 먼저 책임지는 건 현장 담당자라고, 그냥 조사에 협조하는 게 낫다고.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평평하게 펴놨습니다.
저한테도 가족이 있었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후회돼요. 세 번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7년 전 화재 직후 현장에 파견됐던 회사 전속 의사였습니다. 그는 지금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찾아갔을 때 의사는 진료실 안에서 잠깐 눈을 맞추더니 간호사를 통해 면담이 어렵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진은 명함을 두고 나왔습니다. 뒷면에 한 줄만 적었습니다. 서윤이 살아있습니다. 이틀 뒤 의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서명한 서류가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사망 확인서였고 하나는 이송 동의서였습니다. 이송 대상자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사망 확인서와 이송 동의서, 같은 날, 같은 의사의 서명으로 며칠이 쌓였습니다. 하진은 밤마다 수첩에 정리했습니다. 설비 교체 예산 반려, 안전경보 수리 요청 묵살, 수리 기록 삭제, 현장 책임자 과실로 종결된 보고서, 그리고 두 종류의 서류,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재무 쪽, 본사, 강태식. 그런데 수첩 한 귀퉁이에 지우지 않고 남겨둔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전팀 반장이 마지막에 덧붙였던 말이었습니다. 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회장댁 쪽에서도 뭔가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현장 쪽 출신은 안 된다는 말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누구 얘기인지는 말 안 해도 알죠. 하진은 그 말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강태식 혼자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 위 혹은 그 옆에서 누군가가 먼저 길을 터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7년 전 그날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그날 밤 오랫동안 수첩을 덮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전팀 반장이 건넨 설비 교체, 신청서 사본, 기사의 수리 요청 문서 사본, 의사의 문자 캡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증거라고 부르기엔 부족했습니다.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각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협탁 위에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하진은 약봉지를 집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오늘은 아침 약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수면제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7년 전 그는 스스로를 살아남은 가해자라고 불렀습니다. 현장 책임자로서, 아내와 아이를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죄책감이 이 아파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타이머를 맞추고 사진을 봤습니다. 3분 뒤에는 접었습니다. 그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가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도 노인 것이었습니다. 분노는 조용했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이 오래 꺼져 있던 무언가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고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타이머 없이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시작할게. 움직이기 전에 먼저 숨겼습니다. 서윤을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퇴원 절차를 밟는 동안 하진은 자신이 어떤 이름으로 움직이는지가 곧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서윤을 그 안에 묶어둔 사람들이 하진이 요양원을 다녀간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는 척했습니다. 회사에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강태식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짧게 인사했습니다. 눈빛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강태식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편해 보였습니다. 하진이 아직 모르는 줄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진은 그 얼굴을 기억해뒀습니다. 서윤과 도윤이를 옮긴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진짜 장소였고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장소는 미영의 지인이 소개해준 아무 연결고리도 없는 지방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하진의 회사 전화기와 업무용 카드는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윤과 도윤이의 이동은 미영이 직접 맡았습니다. 하진의 차는 쓰지 않았습니다. 가짜 장소는 하진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와 연결된 이름으로 서울 외곽의 빌라 단기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이삿짐처럼 보이는 상자 몇 개를 옮겼습니다. 여성용 슬리퍼를 현관에 뒀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채웠습니다. 창에는 불이 켜지고 꺼지는 타이머 콘센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빌라 안두 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현관 쪽 하나, 거실 창 쪽 하나, 각도는 문이 열리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영상은 하진의 개인 서버로 실시간 전송됐습니다. 음성 녹음 기능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빌라를 나서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진은 매일 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한번 현관 앞에 섰다가 갔고 아래층 주민이 우편함을 열었다 닫는 장면뿐이었습니다. 12째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영상의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건물 주차장 쪽에서 검은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2명이 내렸습니다. 두꺼운 점퍼 차림이었고 모자를 깊게 눌렀습니다. 한 명이 건물 입구 쪽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복도 카메라에 모습이 찍혔습니다. 한 명이 현관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기구를 꺼냈습니다. 잠금을 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내 카메라가 두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잡았습니다. 모자 아래, 눈 아래, 윤곽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안을 살폈습니다. 소파, 테이블, 냉장고. 한 명이 창 쪽으로 갔습니다. 다른 한 명이 가스레인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스밸브 방향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진은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참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스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 닫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돌아가던 한 명이 멈췄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다른 한 명이 대꾸했습니다. 윗선에서 흔적 없이 처리하래. 사고처럼.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진은 서버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파일이 암호화된 외장 드라이브 2개에 동시에 저장됐습니다. 한 개는 미영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 개는 하진이 직접 보관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하진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강태식이 회의실에서 나오다가 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윤 본부장,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네요. 하진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걱정됐었는데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하진은 강태식을 봤습니다. 그 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눈이었습니다. 처리가 됐는지 아닌지를 읽으려는 눈이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냥 잠을 좀 잘 잤어요.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하진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자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윗선에서 흔적 없이 처리하래. 그 문장 옆에 날짜와 시각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지방의 주택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윤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았습니다. 도윤이는 마당 쪽 유리문 앞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안으로 들어서자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하진이 대답했습니다. 응. 그 짧은 대화가
오래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윤이 하진을 봤습니다. 눈빛이 열흘 전보다 조금 더 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진은 서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외장 드라이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찍혔어요. 얼굴까지요. 서윤이 드라이브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이걸로 끝나요? 하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무대로 가야 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예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붙잡은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개미가 자기보다 큰 거 들고 가요. 하진이 유리문 쪽을 봤습니다. 도윤이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개미 한 마리가 자기 몸집의 몇 배 되는 빵 부스러기를 끌고 느리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자기보다 큰 것을 끌고 가는 것. 하진은 그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 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무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강태식이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가장 자신 있는 자리에 서는 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날까지 조금만 더였습니다. 날짜는 강태식이 정했습니다. 임시 이사회 소집 공문이 하진 앞으로 왔을 때 하진은 그것을 2번 읽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품질안전 본부장 윤하진의 직무 수행 능력 재검토 및 인사조치건. 공문 말미에 주주총회 병행 소집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진은 공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정이 잡혔다고. 회의실은 본사 25층이었습니다. 평소 전략회의에 쓰이는 공간이었는데 이날은 배치가 달랐습니다. 긴 직사각형 테이블 한쪽에 이사진이 앉았고 맞은편과 옆쪽에 주요 주주 대리인들과 외부 이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천장 가까이 대형 스크린이 내려와 있었고 마이크가 테이블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태식은 테이블 중앙 이사진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수트였습니다. 정면 스크린 방향으로 앉아 회의 시작 전부터 서류를 살폈습니다. 주변 이사 2명과 낮게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진은 반대편 끝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앞에 노트북 하나, 그 옆에 USB 2개, 서류 봉투 하나. 강태식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오늘 안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이사회는 임직원 직무 수행 능력 및 경영 신뢰도에 관한 중대한 우려를 근거로 소집됐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낮고 고른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윤하진 본부장은 7년 전 공장 화재 사고 이후 지속적인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수차례 내부 보고를 통해 확인된 사안입니다. 최근 수개월간의 행적을 보면 업무 외 사적 조사 활동, 외부 인사와의 무단 접촉, 정상적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동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주주 대리인 몇몇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외부 이사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강태식 쪽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사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본사 핵심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회사 전체에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이사회는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며 해임 결의를 요청합니다. 강태식이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테이블 왼쪽에서 동조하는 이사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른쪽 주주 대리인 쪽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 마이크 잡음, 에어컨 바람 소리만 회의실 안에 있었습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임 대상자인 윤 본부장, 발언권을 드립니다. 하진이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연결해줬습니다. 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전에 먼저 몇 가지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스크린의 첫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7년 전 화재 발생 6달 전에 작성된 안전팀의 설비 교체 요청 공문입니다. 공장 내 주요 설비 노후화 및 경보 시스템 결합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결제 라인을 따라 본사 재무본부에서 반려됐습니다. 테이블 곳곳에서 서류를 집어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2달 뒤 같은 팀에서 재차 올린 두 번째 요청서입니다. 역시 같은 라인에서 반려됐습니다. 그로부터 4달 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태식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은 화재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된 전속 의사가 서명한 서류 2종입니다. 하나는 사망 확인서, 하나는 같은 날짜의 이송 동의서입니다. 이송 대상자 이름은 공란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송된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진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테이블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공식 기록상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제 아내 이서윤은 지난주까지 경기도 외곽의 요양시설에 감염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7년 동안요.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주주 대리인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외부 이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강태식 옆에 앉은 이사가 강태식 쪽을 봤습니다. 강태식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진이 두 번째 USB를 꽂았습니다. 이것은 회사 관련 보험 처리 내역입니다. 화재 직후 가입된 신규 보험 3건과 화재 이후 수령된 보험금 수령 계좌 흐름입니다. 이 중 일부는 법인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이사가 마이크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어두운 복도, 2명의 남자,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명하게 두 얼굴이 찍혔습니다. 가스밸브로 손을 뻗는 장면, 그리고 그 목소리, 윗선에서 흔적 없이 처리하래. 사고처럼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스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강태식 쪽에 앉은 이사 한 명이 강태식을 봤습니다. 강태식은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멈췄습니다. 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판단력 상실 상태로 온 것이 아닙니다. 7년 동안 잘못된 기록 위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건은 제 해임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안건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전에 주주 대리인 쪽에서 먼저 손이 올라갔습니다. 자료 전체 배포를 요청합니다. 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청합니다. 회의실 안이 흔들렸습니다. 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진행이 흐트러졌습니다. 하진은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을 봤습니다. 강태식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내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스크린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이 흔들리는 동안 그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지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아까까지의 정지는 장악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정지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의, 아직 그 사실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으려 버티는 사람의 정지였습니다. 눈가에 아주 미세한 경련이 지나갔습니다. 하진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걷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이미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주 대리인들은 자료를 넘기며 서로 낮게 말을 주고받았고 이사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감사위원회 소집 요청은 2번 더 나왔고 강태식 옆에 앉아있던 이사 한 명은 이미 자리를 반쯤 뺀 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의장의 진행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방 안의 실제 흐름은 의장이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짚지도 마이크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이사가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낮고 고른 소리, 그 뒤를 따라 작은 발소리, 문 쪽을 보던 사람들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한 명이 보고 그 옆 사람이 보고 시선이 도미노처럼 회의장 문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휠체어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을 천천히 훑는 눈이었습니다. 그 옆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8살이나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회의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지는데 몇 초 걸리지 않았습니다. 외부 이사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를 낮췄지만 마이크 가까이 앉아 있어서 그 말이 고스란히 퍼졌습니다. 사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이 방 안에 떴습니다. 누구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앞쪽을 봤습니다. 강태식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류를 짚는 척 고개를 내렸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 중에 외부인 입장은 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외부인이 아닙니다. 공식 기록상 사망 처리된 이서윤 본인입니다. 이사회에 직접 진술을 요청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주주 대리인 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진술 청취 동의합니다. 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휠체어를 테이블 끝 마이크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가까이 당겼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는 게 마이크에 실렸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래 쓰지 않아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년 전 화재가 난 날 밤 저는 아이와 함께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불이 시작됐을 때 흰 가운이 아닌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공장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차에 태워졌습니다. 회의장 안이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처리됐어. 그 뒤로 주사를 맞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다른 이름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서윤이 잠깐 멈췄습니다. 7년입니다. 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학교에 들어가고 이 아이가 스스로 저를 찾아 나서는 동안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이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저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장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위쪽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복 차림의 경찰 넷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사복 형사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앞선 형사가 회의장 안을 잠깐 살피더니 강태식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강태식이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가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강태식 씨, 업무상 과실치사, 고해 방화, 보험 사기, 불법 인신구속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강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형사를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표정 없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어딘가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장 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주주 대리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부 이사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두드렸지만 진행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두 번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복 형사 한 명이 테이블 오른쪽 끝 오늘 회의에서 말이 없었던 여성 임원 앞에 섰습니다. 나이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강태식과 같은 라인의 인사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연주 씨,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여성이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임원 한 명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리를 두는 동작이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강태식이 형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회의장을 가로질러 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 옆을 지나면서 한 번 하진 쪽을 봤습니다. 하진은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묻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봤습니다. 하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장 안에 남은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장이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스크린이 올라갔습니다. 하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휠체어가 옆에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서윤 곁에 서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무거운 것 하나를 내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진이 서윤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서윤이 하진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복해야 할 것들, 되찾아야 할 시간들, 그 이름들을 다시 붙여야 할 날들이, 그것은 오늘 이 자리가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하나는 끝났습니다. 7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간들이 그날 한꺼번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의 겨울이 길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감사위원회가 꾸려졌고 회사 안팎에서 많은 것들이 다시 쓰여졌습니다. 강태식은 구속됐고 공범으로 연행된 이들은 각자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7년 전 화재 사고의 공식 기록은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고 사망으로 처리됐던 이름들 앞에 다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하진은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사직서는 2장이었습니다. 하나는 품질안전 본부장직 사임서였고 하나는 이사회 직무 사임서였습니다. 그 자리들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들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맞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진이 맡게 된 것은 새로 만들어진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이름은 길었지만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룹사나 공장들의 안전 설비를 실제로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안전 이상을 보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산 결제 라인을 단축했습니다. 보고서가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7년 전 그가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터로 남아있던 자리에 작은 공원이 생겼습니다. 봄에 심은 나무들이 아직 어렸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추모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름들이 여전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단층 교육관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소화기를 들어보고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보고 절차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다가 웃음이 터지는 소리, 강사가 조용히 하라는 듯 손을 드는 모습, 노동자 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교육관 안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노트를 꺼내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추모비 앞에 잠깐 섰습니다. 이서윤, 그 이름이 아직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이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잃은 것을 기억하는 일은 계속돼야 했습니다. 하진은 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 위에 손을 잠깐 올려뒀다가 걷었습니다. 서윤의 회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속도는 의사가 예측한 것보다 느렸고 어떤 날은 전날 되찾은 것이 다시 흐려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약을 계속 조정했습니다. 심리치료가 한 주에 2번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다 먹었고 어떤 날은 반쯤 남겼습니다. 그러나 부엌에 들어가는 날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 문만 열었습니다. 그 다음엔 계란을 꺼냈습니다. 그 다음엔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하진은 뭔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이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 옛날 레시피 노트에 있던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암호로 적혀 있던 그 레시피였습니다.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하진은 거실에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깐 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그 말을 오래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잠깐 눈가가 움직였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 찌개를 떴습니다. 7년 전 부엌에서 먹었던 맛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재료가 조금 다르거나 끓인 시간이 다르거나 아니면 먹는 사람의 입맛이 달라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 맛이었습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밥을 다 먹고 빈 그릇을 보여줬습니다. 더 주세요. 서윤이 밥을 더 담아줬습니다. 도윤이가 그것도 다 먹었습니다. 3사람이 그 자리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서윤이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소파에 앉아 오늘 현장에서 받아온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공장 2곳에서 안전경보 시스템 교체 요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산 검토 결제를 올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해야 할 건이었습니다. 하진이 서류에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동작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장 하나가 7년 전 어디선가 반려됐던 서류와 같은 종류였다는 것을 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협탁 위에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아침 약과 밤 약,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약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의사가 아직은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하진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다만 하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진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들여다봤습니다. 타이머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보고 싶은 만큼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서랍에 넣지 않고 협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7년 전 그날의 불길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설비 교체를 막은 결제, 경보를 방치한 선택, 살아남은 사람을 지워버린 결정.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선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현장에 직접 가는 것, 안전보고서에 도장을 찍는 것, 식탁에 함께 앉는 것, 타이머 없이 사진을 보는 것, 이것들도 선택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비극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매일 조금씩 이 식탁 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생 한 장과 다음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